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그 꽃 소식이 좀 일찍 오는 것 같은 느낌 오면서 보니까 목련꽃이 피었더라고요. 저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 찍으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전부 다 같이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들도 이렇게 좀 봄 소식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이야기면 좋겠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하거든요. 저와 함께 오늘 살펴볼 이슈들 먼저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윤 대통령 친정체제 공고히 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의 소통 행보, 민주당 내용 격화, 바쁘게 돌아가는 국회, 주요 법안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윤 대통령 친정체제 공고히 하는 국민의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지금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얼마 전 주요 당직 인선을 배치했습니다. 친윤계 이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이런 평가를 대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 친정체제를 공고화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부터 평론가님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요 당직 그러면 사무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사무총장의 보좌를 하는 사무부총장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더해서 대변인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새로 당 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임명하는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가 이제 그 앞으로 이 지도부의 색깔을 결정하는 그렇죠.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이 단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무총장,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이철규 의원,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그런 그룹이죠. 아마도 동부인해서 함께 대통령실에서 저녁을 함께 했던 세 명,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이 세 명은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많잖아 함께 할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므로 정말 친윤계 중에 친윤계가 사무총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무총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당 사역 중에 원래는 4위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정책위 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사무총장이 갑자기 위로 팍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조직과 그 다음에 예산을 다 손에 쥐고 있거든요. 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실무를 맡을 그런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1년 전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누가 되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역시 이철규 의원이 됐습니다. 그럼 사무부총장은 누가 됐느냐 했더니 역시 또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박성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캠프 시절에 대변인을 김은혜 의원을 대변인을 시켰다가 김은혜 의원이 인수위 시절이죠. 그래서 홍보수석으로 가는 바람에 그다음에 대변인으로 이제 발탁이 됐던 그런 대표적인 친윤계 여기에 대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상범 의원 검사 출신이니까 윤 대통령과 가깝겠고요. 윤희석, 김혜령 대변인 원외 대변인들인데 역시 대선 캠프 선대위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이제 이 당직에서는 친윤계가 좀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네. 이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어요. 어제 임명장도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명직 최고가 굉장히 관심을 몰았어요. 관심이 집중됐어요. 왜냐하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아니라 당대표가 한 자리는 지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명을 하면 대개는 그 당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지역적인 의미 아니면 정파적인 의미, 계파적인 의미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렇게 그 보충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 색깔로 전부 다 지도부가 일편 단색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색깔을 넣었는데 어느 쪽이냐 했더니 유승민계라고 알려진 강대식 의원입니다. 뭐 유승민계 의원으로서 파악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탕평 아니냐. 유승민 의원이 가장 또 전 의원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 강대식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한 3선까지 했던 대구에 지역구를 그대로 강대식 의원이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가깝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좀 비판적인 어떤 시각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강대식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윤 대통령과 같이 아까 유승민 의원과 같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그 결을 같이 했느냐? 그러진 않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들 이때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연판장에 이름도 올린 거를 보면 유승민 의원과 결을 같이 하는 그 정파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물론 존재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찌됐든 뭐 이 친윤계가 아닌 건 또 확실하니까요. 뭐 강대식 의원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강대식 의원의 자리, 즉 지명직 최고위원은 그렇게 그 비윤으로서 지금 임명을 했다라고 보였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경선 슬로건이었죠. 연포탕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들이잖아요. 이렇게만 된다면은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연포탕 인선 실현되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뚜껑을 열어보니 그래도 친윤 일색이다 이런 내용도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일단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대, 포용, 탕평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 일사불란하진 않아요. 대신 계속 토론을 해야 돼요. 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 걸 알고 당 지도부에 집어넣었으니까 당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토론을 하니까요. 그러면 시간은 더디 걸리지만 합의는 돼요. 합의는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판적인 측면은 있죠. 아니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총선은 그야말로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벌이는데 자 우리가 서쪽부터 이제 그 공격을 시작합시다. 아닙니다. 동쪽부터 시작합시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령부에서 싸우는데 한 달, 두 달 걸리면 전쟁터에서 지지 않겠느냐. 즉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도부는 일사불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연포탕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총선은 단일 대우로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뭐 더 지금 옳은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자주 만나서 소통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윤 대통령이 지금 신임 지도부와 전임 지도부를 초청을 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눴지요. 뭐 축하하는 의미, 새 출발에 대한 덕담 이런 것들이 주로 만찬에서 이루어졌는데 윤 대통령의 그 표정은 후일담인데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쨌든 마음속으로 지지했던 그런 그 지도부가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흐뭇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자주 만나기로 했다. 즉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회동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회동을 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과
정의 함께 생각을 빨리빨리 교환을 해서 역시 대통령실도 가장 지금 이 우려하고 있는 게 총선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국회가 지금 대통령이 당원으로 소속돼 있는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거든요. 1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입장인 민주당이 169석이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렇죠. 이 상황을 그대로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다면 아마도 빨리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어도 내년 총선 이후로 다 미룰 수밖에 없어요. 네. 쟁점적인 부분은. 그래서 당과 정이 같은 어떤 그런 시각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거예요.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당은 아마도 공약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내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월에 한 달에 한 2번씩 만나서 서로 뜻을 함께하는 그런 그런 회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닷새 만이죠. 당권을 두고 경쟁을 했던 안철수 의원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일단 뭐 덕담이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아시다시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지금 고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공수처에.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안 만날 거냐,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을 것도 같다. 그러면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했는데 만났습니다.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김기현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역시 김 대표 직접 찾아뵈야 되는데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다 하고 이제 인사를 건넸고요. 여기에 이제 안 의원이 당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하고 이제 운을 떼고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을 비공개해서 또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안 의원 지금 입장에서 다른 어떤 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간다? 그걸 지금 기대하는 건 너무 빠르고요. 또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건 또 더군다나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렇다면 일단 정중동, 즉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는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어쨌든 한 스텝 좀 쉬어가는 어떤 상황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일단 만나고 김기현 당대표도 만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당과 척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표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만나주면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타진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직접적인 어떤 결과가 이렇게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로서는 명분을 갖는 어떤 시간이었고 네. 안철수 의원은 그런 비공개 회담에서 아마도 실리를 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당권 경쟁자들과 연이어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당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황교안 의원과도 회동을 했죠. 네, 황교안 그렇죠. 전 의원이죠. 전 대표죠. 이 만남도 사실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내내 어떻게 했냐면 사퇴하세요. 막 계속 사퇴하세요를 부르짖어서 네, 그렇죠. 이 역시 이제 김기현 대표와 감정의 골이 깊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도 했지만 그러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대표, 김기현 대표와 만나서 역시 덕담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우천회동을 했고 또 역시 덕담을 나눴는데 황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또 집값 이런 민생 경제와 그다음에 세금 이슈에 집권 여당이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조언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총선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전 의원도 그렇고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 행보의 일환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과연 천하람, 순척, 담영 의원장과도 만날 것인가, 연대를 이어갈 것인가 했는데 아직까지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만났어요. 지금 아마도 이게 그 신임 지도부 일각에서 이준석계와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그 기류가 지금 김기현 대표와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와의 어떤 만남이 더디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안 만나려고 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도리어 천하람 대표 측에 천하람 후보 측에서는 저쪽에서 다 입장 종료가 된 다음에 아마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 뭐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개인적인 생각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난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니까. 그런데 천하람 후보와는 사실 만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최소한 정치의 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일단 지금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컷오프도 통과하고 당대표에서 4명이 정면 승부를 걸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승부를 걸어서 결과가 나왔고 또 천하람 후보는 여기에서 전 대표를 했던 황교안 후보를 제치고 당당히 10%가 넘는 그런 지지율을 득표를 받아가면서 3위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만나는 게 천하람 후보가 이뻐서 뭐 믿음직스러워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천하람 후보가 받았던 10%가 넘는 그 득표율을 끌어안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한테 당원들이 그만큼 지지를 했으므로 그 지지한 당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앞뒤 재지 않고 빠른 이른 시일 내로 김기현 대표가 만남을 추진하는 게 정치의 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전 대표를 언급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준석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못 간다. 스스로 고치기 전에는 절대 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과연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 전 대표까지 포용할지가 좀 이 발언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네,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좀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소를 달았는데 바로 질문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사실 정치는 피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 전당대회 때 보셨잖아요.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막 공격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막 응원했잖아요. 총리님 힘내세요. 파이팅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응원도 했는데 황교안 후보는 그 응원을 전혀 기억에 없으신 듯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당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쓴소리는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일단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함께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뭐 그 누구를 지적하면서까지 지금 황교안 대표는 얘기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황교안 전 대표는 어쨌든 김기현 대표에게 나는 쓴소리를 했을 뿐이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또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동 가졌습니다. 인사차 이제 예방을 한 건데 어떤 의견들 나눠졌을까요? 당 그러면 사실 이제 내부에 어떤 그런 그 탕평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 당의 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앞서 말한 그런 두 후보를 만난 것, 세 후보를 만나려고 한 것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왜 그 상견례라고 하잖아요. 보통 새로운 어떤 당 대표가 이 상대당의 당대표를 만나는 그런 자리를 상견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기대가 되냐 하면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임 그 지도부들끼리 서로 싸웠을 때 한쪽에서나 양쪽에서나 다 이 지도부가 갈리면 아이고 지금까지 갈등을 빚었던 건 다 전임 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선수도 바뀌었고 다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역시 이제 그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이 민생 문제 얘기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100% 공감을 한다라는 그런 그 화두를 꺼내면서 지금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대표에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 집권 여당이니까 입법화하는 것을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입법을 지금 협조를 해야 되는 건 야당 대표이니까 칼자루는 야당 대표가 쥐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법안들, 이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쟁점 법안들을 잘 협조해 달라라는 의미로 지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디 좀 얘기 나눈 대로 민생 현안에 좀 힘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 모두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 시계는 결국 이제 당대표 선출도 끝났고 총선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친윤 직할 체제로 완성된 김기현호 당정 일체의 모습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제 중간 평가 받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연포탕에 낙지가 없다라고 홍 의원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연포탕 말씀만 드리면 연포탕은 원래 동국세시계에 보면 낙지로 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포가 두부예요. 네. 그래서 연하게 닭고기 국물 같이 아주 부드러운 국물을 내서 두부 같이 씹기 편한 그런 재료를 넣고 끓이는 게 연포탕이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근데 이제 호남 지역에서 낙지가 많이 나니까 이제 낙지를 넣었다고 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일단 재료만 보고 아유 이 재료 너무 한쪽만 뭐 치우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일단 끓여야 된다. 네. 모든 음식은 푹 끓여서 그때 맛을 보고 이게 맹물이다 아니면 이건 그래도 푹 끓였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한테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야말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당내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역 의원의 한 30%에서 40%를 물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렸다라는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정책과 그다음에 이 공천 시스템만큼은 누구나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 연포탕에 대한 어떤 비판은 아니야 끓이고 나니까 연포탕 맛있어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연포탕에 사실 재료가 두부였다. 이거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 평론가님 덕분에 알아갑니다. 부디 좀 민생과 화합의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소통 행보, 민주당 내홍 격화입니다. 오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 행보 보이고 있어요.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은 여당뿐만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계획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 치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퇴진론은 퇴진론인데 질서 있게 퇴진하라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평론가님? 일단 고민정 의원이 초가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어서 당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도대체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총선에서 폭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지금 당내에 지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비명계 의원들이 이제 퇴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당장 퇴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뉘앙스의 어떤 그런 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이 절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즉, 퇴진은 퇴진인데 초가을 정도가 어떠냐. 이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지금 당장 퇴진하세요. 그러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언제까지 퇴진하고 그런 출구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정리하면은 훨씬 더 질서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초과언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정성호 의원이 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친명계 중에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죠. 정동원 의원이 내부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서 연말 퇴진론을 설득하는 것으로 또 알려진 데다가 이낙연 의원계라고 분류되는 이계호 의원이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 또 추임새를 넣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또 이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 친명계의 일부 의원들은 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김두관 의원 뭐 친명 성향을 보이고 있죠. 민주당 안에서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정치인들의 야합이고 담합이다. 이거 굉장히 지금 그 거칠게 그렇죠. 비판을 했죠. 퇴진을 거론하는 게 결국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압에 동조하는 것이다. 절대 퇴진은 있을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이 퇴진론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 특히 당내 소통 행보 부쩍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자신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그 직전까지 169명의 의원들에게 직접 메일도 보내고 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설득도 하고 뭐 전화도 일일이 다 걸고 했었는데 지금 또 다른 어떤 그 체포 동의안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검찰청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다시 이제 일일이 지금 그 의원들을 만나서 또는 또 이 비명계 의원들을 또 만나서 일일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결 139대 138 부결 이후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통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의원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결을 한 건 이 소통 부족이지 결코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아예 못을 받고 내가 만남으로써 이 문제는 다 풀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으므로 그 공언대로 의원들을 다 만나서 일일이 설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그 전 측근이죠.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과정 속에서 가장 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언론들이 다 5번째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이전에 4분이나 사실 그 중에서 3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분은 지병으로 그 사인이 지병으로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서나 혹은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와를 둘러싼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그런 죽음들이 이어질 것이냐 이 목소리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전모 씨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이분은 사실 그 정진상 씨와 더불어서 정진상 씨는 음지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실질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정진상 씨가 최고의 그런 지금 그 보좌역을 했지만 이 전모 씨, 전형수 씨죠. 사실 이름이 거의 다 나와서요. 전모 씨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 이재명 당시 지사와 또는 성남시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를 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성남FC와 관련해서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 비서실장의 유서가 향후 이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를 활용할까요? 글쎄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뭐, 내용 자체를 유족들이 공개를 반대를 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다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의 문장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지금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다면 지금 전모 씨가 입건된 사건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이 이재명 대표가
시키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킨 거 아니냐. 즉, 직권 남용의 어떤 뉘앙스가 이 유서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서에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나온다면, 검찰로서도 이 유서와 관련돼서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유족들이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공개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굳이 증거로 가져와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지금 이 팽팽하게 맞서서 사실상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면 네. 유서가 증거가 채택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사실 네. 증거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유족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이걸 굳이 무리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할지는 좀 의문이 남는 좀 그런 상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또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사 초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공개를 막기 위해 담당 변호사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도 드러났죠. 네,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 김만배 씨는 정진상 씨가 지금 거론이 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는 전혀 아무런 어떤 상황이 아까 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계속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이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되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녹취록에서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그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김만배 씨가 자신을 접견하러 온 변호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네. 즉 어떤 메시지냐면 자기는 구속돼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재명 캠프에 가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지금 정진상 씨를 걱정하지 마라라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그쪽에서 전달받은 쪽 이재명 씨 측 정치인이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전언을 해서 네. 김만배 씨한테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정진상 씨는 결코 드러나지 않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만배 씨는 정진상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정진상 씨가 드러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여러 가지의 대장동과 관련된 혐의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가장 최측근이었다는 정진상 실장에게 들어갔다. 즉 지금까지 이재명 씨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정진상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뢰 혐의라든지 또 428억은 누구 것이냐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정진상 씨와의 어떤 관계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아예 그렇게 이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공작을 한 게 아닐까, 함께 뜻을 모의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광폭 소통 행보에도 불구하고요. 측근 인사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변곡점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굉장히 좀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명계 압박 거세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변곡점이라고 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게 그 직전까지 비명계가 어떤 입장이었냐면 야, 우리가 너무 지금 막박하는 게 아니냐. 조금 그렇게 시간을 좀 두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도 좀 그러니까 비명계 입장에서도 좀 숨을 돌려보자. 단초가 뭐냐면 민주화의 길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이 원래 이 부결 체포동의안의 그런 어떤 표결 이후에 바로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연기시켜 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전모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맞이하자 이거 여론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지금 이 비명계 입장에서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좀 더 압박을 빨리 해야지 우리가 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지지율 하락 국면을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주화의 길도
그 연기됐던 것을 바로 열고요. 또 목소리를 합쳐서 또 직접적으로 뭐 조홍천 의원이랄지 뭐 서른 의원이랄지 직접적으로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질서 있는 퇴진 아니요, 빨리 지금 퇴진하세요. 라는 지금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좀 어지러운 분위기가 청원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출당시키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영구 제명하라 이런 청원이 또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 당원 게시판을 보시면 정말 난국입니다. 난국. 즉 처음에는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 제명하라라고 이제 출당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 요구의 목소리가 원래 5만 명만 청원을 하면 당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5만 명을 넘긴 건 벌써 뭐 수일 전이고요. 굉장히 많이 뭐 10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당이 언젠가는 이건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청원인의 그 청원 이유를 보면 이 지난번 경선 때 대장동 의혹을 제일 먼저 의혹을 발설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경에 지금 처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미국에 가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 지금 제명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명계 쪽 당원들이 반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다라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지금 청원이 또 올라와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더 뛰어넘는 그런 지금 폭탄급 이 논쟁이 뭐냐면 바로 포스터입니다. 칠적,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지금 곤란하게 만든 칠적의 그 한 사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건 우리 쪽에서 한 것 같지 않다. 마치 저쪽 진영에서 변복을 하고 와서 우리 쪽에서 한 것처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했고 또 당 내에서 이 포스터를 그린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보면 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완전히 그 색출 분위기가 이 불똥이 예상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앞서도 얘기해 주셨죠. 이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 발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늦가을 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실 최고위원 그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뭐 대표 사람이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는 입장으로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때도 당시 제목이 친문계인 고민정, 친명계로 최고위원 되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 제목이 달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사가 아주 크게 이게 지금 실었거든요. 고민정 최고위원 가을께 퇴진해야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리자 친명계 그 당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 가을에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뜻이냐, 기자들에게 먹잇감을 줬다.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발은 굉장히 아름다운 반발이고요. 아예 뭐 그 안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사실 또 비판도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 최근에 정말 갑작스럽게 이 또 좌표를 찍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럴 때냐, 내 발언은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를 중심으로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쏙 빼고 가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내가 마치 가을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해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자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설 중에 군중의 야유가 나온 거를 두고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죠. 네, 서울광장에서 열렸죠. 강제 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이정민 대표가 지금 연단에 올라가자 야유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했습니다. 욕설과 야유를 한 건 당연히
지난번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당의 어떤 뜻을 모아서 이것은 가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친명계 당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정의당 입장은 그때도 이랬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체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라는 의미다. 이건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정의당 얘기고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극렬 지지자를 앞세워서 편협한 이간질 정치를 하고 있다. 사과하라라고 정의당은 지금 대변인 논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좀 직접 사퇴 진화에 나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개딸이라고 불리는 당성 지지자들과 당원존 라이브라고 하는 이 실시간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끝내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총구를 왜 안으로 하느냐 그 정의당도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스터로 하거나 혹은 뭐 정의당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런 행위는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좌표를 찍어서 그런 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자제해달라라고 뭐 좀 호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민주당도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TF를 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 대거 배치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천이 가장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이렇게 뒤섞여 있냐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아까 물갈이 말씀하셨는데 네. 물갈이로 다 이렇게 무효표를 던지거나 기권표를 던지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의미가 있고 또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 안에 비례대표 의원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그 지역구로 확정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역구가 생기겠거니 뭐 이런 어떤 그런 이 자신의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자 공천제도 TF팀의 11명 위원 중에 9명은 비명계로 지금 임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다뤄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당원 80조 삭제에 관한 의견이 민주당 혁신위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원 80조가 뭔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일어나는 그 규정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이거 삭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비명계 측이 반발하고 있어 최근 좀 내용을 수습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찬물을 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80조는 지금 이미 개정한 거예요. 이 원래 말씀하셨던 게 원래 80조인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건데 근데 이것도 지금 못 믿겠다. 아예 삭제해버리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자 비명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후퇴지 어떻게 개혁이냐. 그러자 또 이제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장영대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진화에 나섰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강행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트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의 위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인데 이 리스크가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본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진영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어떤 방법도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공천 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문제고 어쨌든 당 대표가 자신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에서는 역시 도돌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토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토크 주제는 바로 바쁘게 돌아가는 국회 주요 법안은입니다.
3월도 지금 중순이 지나가면서요. 국회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법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재정규칙 법제화가 3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제시동 힘차게 걸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를 목표로 추진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처리가 지연됐었는데요. 평론가님, 우선 네. 이 재정 준칙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예산을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불려서 국가 부채를 짊어질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재정에 대해서 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자가 날 경우는 급히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걸 아예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게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예 연방 재정의 한계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란 것, 즉 국가 예산은 화수분처럼 이렇게 영원히 솟아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빨리 제정을 하자.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정규칙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야가 날선조 공방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쟁점은 뭐였나요, 평론가님? 아니, 쟁점은 일단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너무 지금 그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전임 정권에서 400조로 시작한 그런 그 예산이 전임 정권이 끝나갈 무렵에 600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200조가 늘어난 거예요. 200조라는 건 600조에서 3분의 1이잖아요. 한 5년 동안 어떻게 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늘릴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늘려나가다간 우리는 그대로 그냥 다 이 돈을 쓸 수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빚더미에 허덕인다라는 게 이제 이 법을 만들려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외국경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외국에 재정 준칙이 있는 나라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우리가 재정에 여력이 많다. 그러므로 재정을 지금 이렇게 묶어버리면 도리어 지금 써야 될 때 쓰질 못한다. 그러므로 묶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반대의 의견입니다. 또 한편 반도체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거 K-칩스법이라고 하는데 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를 통과했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거 전체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뭐냐면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그 대기업들에게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금 8%인데 이걸 15%까지 지금 이 세액 공제율을 지금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포인트까지 더 플러스해서 25%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쟁국 어디죠? 대만입니다. TSMC잖아요. 네. 반도체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벌이는 TSMC 쪽 그 대만은 우리보다 수개월 전에 이미 25%의 지금 그 세액 공제를 이미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서너 발 늦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핵심은 뭐냐면 드디어 마침내 끝내 K-칩스 법안이 통과되는구나. 뒤늦었지만 그러나 이건 꼭 해야 되는 법안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얼마 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근로시간 개편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보완을 하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게 지금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으로 지금 좀 넓히자. 그러니까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69시간 이건 안 된다. MZ 세대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건 그 국민 여론을 반영을 하고 특히 MZ 세대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용부를 조금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부 쪽에서 화급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근로시간 개편안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MZ세대가 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노동자 협의회도 참여를 했다면서요. 네, MZ세대 그 노조 협의회가 노동자 협의회가 지금 참석을 했고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고용부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늘려서 전부 다 이렇게 더 오래 열심히 일하라 이 뜻이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할 그런 그 기업들은 하고, 그런데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업체,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 출시를 하려면 언제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초과 근무하는 시간을 다 모아서 나중에 1개월, 2개월 휴가를 쓰게 하자. 그 유연하게 하자. 근데 이것을 기업들이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선택을 해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69시간을 다 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고, 근데 MG 노조자 협의회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니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연장 근로에 대한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유연하다는 건 기본 시간과 관련한 기본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유연하게 쓰겠다는 뜻이다. 뭐 이런 좀 반론을 좀 제기해 놓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이제 민생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이 민생을 해결하는 그런 법안을 처리하는 좀 밀도 있는 국회를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처럼 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을 제가 추종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분리하거든요. 즉 이념적으로 이건 상이해, 무조건 안 돼 하고 논방을 벌이는 쟁점 법안들은 나중에 우리가 더 숙고하면서 하자. 그런데 민생법안 말씀하셨잖아요. K칩스 법안 같은 거. 네. 이거는 그래 이건 지금 당장 논의를 빨리 해서 빨리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구분해서 비쟁점 법안들은 빨리빨리 합의하는 것. 이게 사실상 필요한 어떤 제도이고 또 정신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3월 임시국회가 민생들을 해결하는 법안을 좀 처리하는 데 쓰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눈 녹듯 겨울은 사라지